8시 정각입니다. 황보전 주말 새침 3부 시작합니다. 아까 2부에 이어서 3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LH 사태 관련해서요. 네.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그리고 네. 특검 이거 지금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네네. 이거 잘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했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걸 수용을 해서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환영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오늘 한국에 오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데 대북 정책 전반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된 바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취임 후에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2+2 회담이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2 회담을 계기로 좀 한미 동맹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십니다. 네. 이번 방안은 대북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한미 간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갖고 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중요시할 것이고요. 토니 블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2 회동에서 한일 관계,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고 정부의 노력 또한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지난번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실 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언요. 특등 머저리 발언 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 또 이번에 또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죠 한미 연합훈련 이거 두고 이제 또 거친 표현 담아가서 담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4년간 편한 잠을 자고 싶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이건? 우선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대외 분야 메시지를 내고 있고 총괄한다라고 보면 내적인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방한하는데 그 직전에 나온 담화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담화 발표 시기를 좀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니냐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이라고 우리의 일종의 통일부와 같은 대남 조직을 없애겠다라는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일정한 북한의 강경한 은사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의 방안을 계기로 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논의되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지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님,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 복원 구상한다. 이런 제목의 또 기사가 좀 나왔어요, 보니까요.
지금은 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그 생각을 해볼 지점엔 별표도 좀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자, 꼬여가는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그 80분간 TV 토론회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한 번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딱 한 번이죠. 예.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예. 어제 80분간 지켜봤는데 누가 토론을 잘하느냐가 누가 시장을 잘하느냐의 척도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토론에서 오간 쟁점이나 내용을 지켜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어떤 관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준비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공이 아쉬웠던 점은 이번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좀 꼭 나왔으면 유권자들이 들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경제, 민생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광역자치단체장, 특히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현안이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방역 문제와 더불어서 침체된 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근데 그에 대해서는 토론 내내 두 후보로부터 어떤 얘기도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이번 선거의 발생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더 이 평등한 그리고 이런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에 대한 의지나 비전 같은 것들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최근에 LH 투기 직원들의 투기로 인해서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도 그건 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투기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론 말고 조금 더 근원적이고 대안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토론회에서 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어제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이 TV 토론 전에 또 뭐 선거 후에 합당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고. 뭐 근데 또 뭐 오세훈 후보는 또 이것도 뭐 그럼 선거 전에 입당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양측의 그 단일화 그 하는 그 협상장이 또 밤 한 10시까지 이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또 8시 반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만약에 이거 뭐 협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면은 뭐 양 후보 다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3파전으로 간다 이런 양상이 되면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이 야권의 승리 가능성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타격만이 아니고 두 후보자의 그 이미지나 혹은 정치 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이 단일화 협상장에서 협상을 깨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단일화 과정이 좀 매끄럽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어야 이게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선거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텐데 이 과정에서 좀 파열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온전한 어떤 이 화학적 결합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뭐 단일화에 꽤 진통이 있는 걸로 보이고 진통이 크면 클수록 이게 본선에 가서 과연 그 이 야권 지지층의 표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부동산. 자, 이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적폐청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적폐란 말을 이제 부동산에 올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적폐 표현. 일단 어제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 예. 저는 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거는 네.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 부동산 지금 투기 문제가 이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어떤 이 병폐이고 예. 또 부패일 텐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점을 한편으로 의식하면서 또 현 정부 책임론으로만 이게 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런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본색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경환의 대통령께서도. 네. 발본색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또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 그리고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기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모든 시기, 모든 대상,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 이 책임 공방으로만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대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정쟁화시키는 정치 세력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적폐청산을 정말 하려면 우리 안의 적폐부터 근본적으로 들춰내겠다. 네. 그리고 그걸 단호하고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안의 적폐는 눈 감고 이 상대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으로 비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발본색원이라고는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이게 다 합의했습니다. 네네. 자, 이건 뭐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선거 앞두고 어떤 정쟁 차원이 아니고 선명성 경쟁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그런 이제 부동산 어떤 부패 이런 거를 불이 뻗는데 좀 뭐 이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거 뭐 당연히 사실은 합의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다소는 좀 공방이 있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에서 뭐 한 600여 명, 700여 명 가까운 인력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국수본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특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또 수사팀이 구성되고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뭐 길게는 2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국수본이 중심이 된 이 합동특수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특검이 구성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이 합동수사본부와 특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예. 또 협력 관계겠죠. 이런 점들도 한편으로는 좀 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특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례로 보면 이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느냐, 또 그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또 다른 힘겨루기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안을 정말 제대로 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 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계로 불리는 그 의원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그 3개 신도시를 LH에서 경기주택공사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성 제안인 걸로 보이고요. 예.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이 지금 전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신력을 이뤘고 LH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니 예.
이 경기주택공사로 사업 주체를 바꾸자 이런 제안인데, 근데 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미 이제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그런 국가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상 지역이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 경기도시공사로 바꾸는 거는 아마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3기 신도시를 이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추진하면 안 된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LH가 하는 게 맞느냐, LH가 하는 게 맞지 않을 뿐더러 LH는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LH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이대로 밀고 나갈 건지, 지금 뭐 분양 계획이 임박해 있는데요.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안적인 그런 계획을 내와야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의 제안대로 이게 경기주택공사로 사업주체가, 시행주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줄 가볼게요. 국정원 사찰 문제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도 사찰했다. 그런데 이때는 정권 차원의 사찰은 확인된 게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박지원 원장 말씀대로라면 예. DJ 때나 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그동안의 관성 혹은 어떤 일탈 이런 거에 따라서 사찰은 했지만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보고를 한 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MB 때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사찰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에 보고 문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회 정보위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잘 안 믿겨요. 예. 국정원이 보고할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사찰을 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놨을까? 예. 정말 보고가 안 됐을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저는 뭐 지시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대희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또 이때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저희가 과거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지시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보고까지 하나도 없었을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믿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찰이 있었는데 예. 그 점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등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지.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DJ 정부 출신이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당이었고, 예. 네, 우리 정권 때는 없었다. 네. 상대 정권 때는 뭐 지시에 의해서 혹은 이 정부 차원의 그런 사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글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 청와대나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찰이 이루어지거나 보고된 게 아니라면, 예. 그럼 도대체 어떤 사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야 네.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 긋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 사건, 사고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반대 시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 문민정부의 총선을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쿠데타에 나선 미얀마 군부 정권, 또 이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가 둘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토요일 이후 단 3일 동안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군경의 유혈 진압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죠. 그러면서 예. 사망자의 시신을 탈취해서 조작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은요 하루에만 수십 명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경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람은 최소
283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2,100명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계된 수보다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현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시위대 진압에 경찰을 앞세운 군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상태고요. 또 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경찰과 소방관들 중 일부는 난민들과 함께 인근 국가인 인도로 탈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인데 내전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해서 문민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군사 재판에 넘긴 상태죠. 이 군부를 피해서 도피 중인 집권여당 민족민주동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주에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마닝카잉 판 전 연방의회 상원의장을 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을 타도하겠다면서 임시정부를 구성 발표를 했고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버마족뿐만 아니라 지금 135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인정한 소수민족입니다. 이 소수민족의 단체들과도 연합을 하겠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에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명을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유엔 등이 이 미얀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미얀마 국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수민족의 무장 반군과 시민들이 연합해서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 이게 또 시민들이 또 이제 무장해서 투쟁하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 분노가요. 제가 듣지 않으니까 뭐 미얀마에 있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태극기를 일부러 이렇게 꽂고 있다. 그래서 알리고 있다. 그게 또 이유가 이게 중국 어떤 공장이나 중국 기업으로 어떤 오해돼서 공격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중국 어떤 기업이라든지 중국을 향한 또 분노가 좀 타오르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인데 사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쿠데타 초기부터 많은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이 군부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15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은 거의 관영 매체밖에 없습니다만 관영 매체들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합작 기업이라든지 중국인 소유의 공장들이 공격을 받아서 32곳이 불에 타고 42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 보도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서방의 일부 반중국 세력과 홍콩 분리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현지 주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관영 매체 보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시민들은 이 보도 내용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네, 사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기사가 바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왔을 때 약간 의아했거든요. 네, 현지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위대를 폭도로 몰고 가기 위해서 중국과 군부가 자작극을 꾸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기업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시위대 소행으로 꾸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중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에 개입할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얀마에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대1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를 이제 중국과 연결하는 경제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어떤 약소국의 자본을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중국 자본으로 그 나라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주거든요. 건설을 해주고 이제 이거를 그 정부로부터 이제 마치 차관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받는 식으로 중국이 경제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반드시 중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중국 노동자들이 있게 되는데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미얀마에 중국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 측은 일단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미얀마 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줄 것을 미얀마 군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한 상태인데 문제는 본인들이 요구한 수준의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을 때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국으로 좀 가볼까요? 그 현직 런던 근교에서 뭐 경찰이 여성을 살해했다. 네네. 이런 사건인데 보니까. 네, 지난 3일에 영국 런던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이 실종됐는데요.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충격적이게도 런던 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납치 및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현직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일부 경찰이 여성들이 밤늦게 외출을 하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지 라는 식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성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살해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경찰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추모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수갑을 채우면서 땅에 뭐 넘어뜨리고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는 장면이 또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총리와 정치인을 포함해서 영국 전역에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쿼드 정상회의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간의 안보대화 협의체를 의미하는 쿼드는 2004년에 처음 결성이 됐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 군사적 협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아시아판 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은 4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왔고 지난 12일 처음으로 정상회의급으로 격상이 돼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대응, 또 기후변화 대처, 사이버 분야와 핵심 기술에서의 협력, 북한 비핵화 등을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 여론특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 전해드린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발본색원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발본색원 배추도사. 예, 알겠습니다. 네. 자, LH 사태, 자, 발본색원, 예, 투기 의혹. 자, 이거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발본색원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신도시 이거 지정 취소해라. 이 관련해서 여론 욕심 나옵니까? 네,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라는 여론까지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정을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추가 지정까지 취소해야 된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9%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지정 취소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이건 진영을 떠나서 지정 취소 여론이 높군요. 그러면 이런 여론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뭐 지정 취소하지 않고
이 부동산 공급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계속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은 공급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지정 취소를 하고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 더 큰 혼란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앞서 소개됐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불신이 팽배하거든요. 정부 여당 지지층마저 취소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라서 결국 부동산은 두 글자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신뢰다.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시스템 재정립이 됐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예. 자, LH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하신 LH가 원래 이전에 합쳐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이 업무 좀 분할해서 나눠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체 수준의 황골 탈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발본세군 여론은 이 LH를 해체하라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그렇게 되는 건 상당히 뜨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이 여론 상당히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 LH 해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이 해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LH공사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64.4%가 분리해라. 이것이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황골 탈퇴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읽히는데 분리를 반대한다. 그대로 LH, 이 LH가요. 한글로 읽으면 네로 읽힙니다. 네가 되죠. 네입니다. 12.2%만이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국민 불신을 회복할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몇몇 LH 직원들의 무책임한 SNS 태도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LH 직원 이 SNS 내용을 보면 투기가 안 입고 오면 LH로 이직하라 이런 직장인 블라인드 앱에서의 글까지 실리면서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 LH가 한글로 읽으면 네로 읽힌다는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유행어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닌 LH로 남불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H 사태로 그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기 쉬울 텐데요. 하락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정수행 평가 이제 임기 5년차에 곧 접어들입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연차인 5년차가 되는데 40%를 유지해왔던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30% 후반대로 내려가는 양상입니다. 이 부정평가는 50%대 후반으로 높아진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LH 사태입니다.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문재인 대통령 사과했습니다. 과연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 하는 이 지역, 그쪽의 지지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과 PK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두 30%대 초반대로 나타났거든요.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YTN의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같은 패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9%포인트 이상, PK 지역은 10% 두 자릿수 이상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엎치락뒤치락 이 지지율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들도 꽤 많았었는데 최근에 LH 사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저 아래쪽 부산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 판세 좀 알아볼게요. LH 사태가 당연히 판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야권의 오세훈 후보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이제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 단일화를 앞둔 시점에 이 박영선 후보보다 더 앞서는 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H 사태로 중도층 표심이 보수 야권 쪽으로
더 많이 결집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뭡니까? 이게 항보선 앵커와 제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오서방. 오서방이 네. 50대 서쪽 방향 오서방이 됩니다. 예. 보수 야권에 힘실린 결과로 나타난 건데 리얼미터가 문화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박영선 후보의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37.4%, 예. 오세훈 54.5%.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50%대 박영선 후보가 30%대 후반대로 나타났는데 박영선 대 안철수 대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동안 팽팽하다. 이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서울의 서쪽 방향, 서쪽 하늘, 남서권에서도 오 후보가 이 박 후보를 그 20% 가까이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국면 전환을 박 후보가 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특히 그런데 오 후보 쪽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그 상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예. 바짝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제 단일화 TV 토론회도 있었는데 예. 10개가 넘는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3자 대결 구도나 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만 놓고 단일화 조사를 하더라도 묻더라도 오 후보가 경쟁력이 더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LH 사태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은 두 후보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오 후보의 지지층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로 분석되는데 예.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니까 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과연 오늘 시작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자칫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LH 사태로 얻은 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반사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보수 야권 쪽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부산 좀 가보죠. 부산은 네. 어떻습니까, 판세는? 부산이요. 이게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관심이 덜하긴 한데 예. 그런 이유가 이 판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런 궁금증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부산시장으로 누가 더 나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24.3%, 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1.5%로 나타났는데 예. 이 지역에서도 50대에서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결과 그리고 특히 이 낙동강 벨트에 가까운 서쪽 방향입니다. 여기도 부산도 오서방이네요. 부산도 예. 동도, 부산 진구, 예. 서구, 영도구, 중구 여기가 왜 중요하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전 지역구가 부산 진구입니다. 일본 부산 사람들은 진구라고 하지 않고 찡구 이러는데 예. 여기에서 박형준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가 지금의 판세인데 얼마만큼이나 낙동강 벨트에 가까운 서쪽 방향에서 김영춘 후보가 회복할 수 있느냐, 선전할 수 있느냐가 중대 변수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서방이 옛날에 그 코미디언 오재미 씨가 하던 역할 아닙니까? 네. 이거 개발하는데 네. 항보선 앵커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서방 얘기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요. 네. 그렇죠? 후보자들 이제 의혹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박형준 후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쪽도 그렇고, 이런 네. 이제 후보 의혹, 이 변수냐, 아니면 또 방금 말씀하신 오서방, 예. 이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서방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만큼이나 이제는 뒤처지고 있는 후보가 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더 이상 절대 변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후보와 연관된 투기 의혹, 그러니까 LCT 분양 투기 의혹, MB 사찰 문건 이런 네거티브 변수가 부산 지역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제가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쉬는 날에도 전화 연결. 애정이 뿜뿜하죠. 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취재해서 새벽에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중국 귀화 절차 밟는다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예. 당시 임 선수 소속사는 징계랑 소송이 길어지면서 2년간 한국에서 훈련조차 못했다. 얼음 위에 서는 것만 생각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예. 알고 보니 지난해 6월에 이미 중국 귀화 절차를 마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난해 6월에요? 어허. 네. 한국인이네요, 중국인이네요, 그러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한 6개월 된 거 아닙니까? 9개월이 된 거죠, 벌써. 아, 9개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이게? 이게 오늘 날짜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관보에 적혀 있어요. 1996년생 예. 대구의 임효준이 2020년 6월 3일 중국 국적 취득해서 한국 국적 상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적법이 좀 생소한데 골자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나라 귀화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나 귀화했다. 이걸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 선수는 지난해 6월에 특별 귀화였던 것 같은데 귀화를 마치고 올해 1월에 나 귀화했다. 신고를 하고 3월에 절차가 모두 완료가 돼서 오늘 날짜 관보에 고시가 된 겁니다. 그 국적 바꿀 때 귀화 날짜까지 이렇게 고시되는 거를 아마 선수 측은 몰랐던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그 귀화 시점을 보면요. 그 진천 선수촌에서 후배 바지 내린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 게 2019년 6월입니다. 이후 빙상연맹에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요. 2020년 5월에는 강제추행 1심 소송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귀화 절차까지 고려하면 꽤 좀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이고요. 그 임효준 선수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중국으로 귀화한 상태 중국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선수는 귀화에 대한 역풍 또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를 밟는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참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자, 지금 조은지 기자랑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조 기자 주변에 저희 황출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요? 또 뭐가 있나요? 예.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동접자 수가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 올해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원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참 그나저나 중국에 있죠? 네, 우여곡절 끝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효준 선수 이달 초에 한번 출국하려다가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중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려면 체류 자격 부여라는 것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 선수가 이걸 안 해가지고 출국에 제동이 걸렸고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번째 시도 만에 중국에서 나가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4월 8일부터 사흘간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선발전을 합니다.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하고요. 빙상계 관계자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임효준 선수는 귀화 후 3년간 중국 대표 못하는 이른바 3년 룰을 알고도 갔고 중국 빙상연맹이 아닌 중국 후베이성 소속 클레인 코치로 계약해서 일단 월급은 거기서 받는 걸로 안다. 이런 기뜸을 하더라고요. 임 선수 격리 해제되고 중국 현지 보도도 좀 나오고 해보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고요. 앞으로. 자, 이번에는 프로야구자 스그 SSG 추신수 선수. 어제 오승환 선수와 만났죠? 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뉴스입니다. 추신수와 오승환 82년생 동갑내기 절친이 한국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도 베테랑이지만 말솜씨, 인터뷰 스킬도 다 수준급인데 어제 SSG와 삼성 연습 경기 앞두고 카메라 앞에 서서 서로 살살해라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추신수가 살살하라고 말하던데 오히려 추신수가 살살해야 되지 도대체 누구한테 뭘 살살하라는 거냐라고 웃으면서도 본인이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신수랑 상대할 때는 무조건 긴박한 승부처일 거잖아요. 그래서
팀 승리를 위해서 똑같은 SSG 선수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 정면 승부를 예고를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 역시 오승환한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었더니 그냥 재밌게 해라고 하던데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둘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한번 격돌한 적이 있는데 당시 텍사스 추신수, 세인트루이스 오승환일 때거든요. 추신수가 안타 2개 1타점으로 완승 거뒀는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그 두 선수가 만날 경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